예, 그러면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OS라는 말이 운영체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90% 가까이 안드로이드가 대세인데, 그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이패드나 아이폰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선 거죠. 사용법을 써보면 훨씬 쉬워요. 사실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조작하는 단계도 훨씬 간단하고 UI 자체가 워낙에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쉬운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근데 안드로이드는 더 익숙해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는 운영체제 자체가 우리가 컴퓨터를 다 윈도우를 쓰잖아요. 윈도우랑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윈도우에 제어판 들어가서 뭐 프로그램 추가 삭제하는 거나 안드로이드에서 앱 삭제하는 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자바라는 언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윈도우나 리눅스하고 비슷한 형태로 그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한 건데, 사실은 사용법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훨씬 쉬워요. 근데 iOS라는 거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있는 운영체제를 iOS라고 부르고, 지금 얼마 전에 저게 이제 8버전까지 출시가 됐고, 아이폰 6가 며칠 전에 출시되면서 8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럼 왜 아이패드나, 그러니까 iOS를 쓰는 애플 기기가 더 장애 학생들이나 특수교육 분야에서 더 많느냐, 그거를 제가 앞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우선은 접근성이라는 게 장애인도 어떤 컨텐츠나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거든요.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접근성을, 장애인들이 이 기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접근성을 확보를 어느 만큼 했느냐, 그 운영체제가, 그거를 볼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iOS, 애플 기기만큼 장애인들이 쓰기 좋은, 접근하기 좋은 기기는 없어요. 세계 최고예요, 이 분야에서만큼은. 특히 이제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정에 보면 이렇게 손쉬운 사용이라는 게, 일반에 가서 손쉬운 사용을 눌러 보시면 여기 화면을 제가 띄워 보여드릴게요. 설정에서 여기 이제 일반에서 손쉬운 사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손쉬운 사용이 바로 접근성이에요. 이게 영어 OS로 언어를 바꿔보면 액세시빌리티라고 접근성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손쉬운 사용이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보면 맨 처음에 보기 지원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면 듣기 지원 돼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화식 기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는 아마 A 버전이 아니면은 대화식 기능이 아니고 이제 지체 장애인으로 신체 지원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신체 지원이 이걸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보기 지원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그 다음에 듣기 지원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그 다음에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 장애, 지적 장애나 학습 장애를 위한, 그 다음에 신체 지원이라고 돼 있고, 여기 새로 바뀐 거에서는 대화식 기능으로 돼 있는 거는 지체 장애인을 위한 기능들이에요. 이렇게 쫙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들이 쓸 때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 OS는 애플 기기밖에 없다 이거예요. 안드로이드는 기껏 해봐야 톡백이라고 그 화면에 글자를 자동으로 얘가 음성으로 바꿔서 들려주는,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건데, 그 정도만 지원이 되고 다른 게 별로 없고,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앱을 따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앱을 깔아야 돼요. 어떤 것들은 또 유료이기도 하고. 근데 애플은 그게 자체적으로 OS에 다 이렇게 기능이 돼 있어요. 이것들을 간략하게 제가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시각 지원 기능에는 시각장애인이 이 터치 스크린을 쓸 때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화면에 내가 손이 다 있는 부분에 있는 걸 다 음성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 기능이 보이스 오버라는 기능인데요. 그 기능을 제가 조금 이따 시연을 해 보여드릴 건데, 그 기능을 켜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도에 들어가잖아요, 맵에.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지도에서 검색한 저 결과, 저런 것들이 음성으로 안내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내비게이션이 아니더라도 그 뒤에 지도에
그 그림에 대한 정보가 글자로 텍스트로 뒤에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걸 음성으로 변환해서 다 들려줘요. 그리고 사진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위치랑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은 같이 기록이 되잖아요. 찍는 순간. 우리 GPS 기능으로 해서. 그러면 어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찍은 거다라는 정보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또 사진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얼굴 인식이 있죠. 포커스를 왜 얼굴로 자동으로 잡아주잖아요. 그럼 얼굴 인식을 한 다음에 얘가 시각장애인이 사진을 이렇게 볼 때, 이미지를 볼 때 얼굴이 있다 그러면 얼굴이 2명 있다. 이걸 음성으로 들려줘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사진에 저렇게 날짜, 시간, 그 다음에 조명 만약에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냐 그런 상황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걸 제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면 보이스 오버라는 게 손이 위로 올라가면 음성으로 들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보이스 목소리로 오버, 손이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요걸 켜놓고 보이스 오버 켬. 들리시죠? 가로 화면 방향. 이제 시각장애인이 이게 안 보이니까 폰에서도 똑같아요. 손을 이렇게 더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더듬다가 닿는 부분에 그 글자를 읽어주죠. 그리고 아 이게 메모장이구나 들었잖아요. 그럼 더블 탭을 하면 열리고, 그러면 여기에 각하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네. 시스템 설치 12포인트 왼쪽 정렬. 아 이게 OS 업데이트 되면서 이것까지 읽어요. 이 문장의 글을 손으로 이렇게 대면 그걸 읽어줘요. 그리고 다 있는 부분만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전체 문장을 그냥 한 번에 다 듣고 싶다 그러면 손가락 2개로 이렇게 긁어내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줘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이 디지털 텍스트, 디지털 파일로 되어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의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PC에서도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따로 팔아요. 그거를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쓸 때 다 깔아놓고 컴퓨터를 쓰시거든요. 그러면 컴퓨터에서도 글자를 다 음성으로 자동으로 들려주는데, 문제는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그 웹사이트의 글자들을 다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 중에 사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어떤 그림을 만들어서 넣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 다 읽어줘야만 되는데, 그러려면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이 그 신문이나 이런 기사에 사진이랑 그림이랑 뭐 이런 게 도표 막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으면 그 그림에 어떤 그림인지에 대한 설명을 텍스트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 백그라운드로 써놓는 기능이 있어요. 코딩을. 그거를 대체 텍스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림에다 다 설명을 해주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써준 사람이 그 써준 설명대로. 그래서 그거를 지켜서 웹사이트를 만들어라 하고 법이 통과돼서 의무적으로 모든 홈페이지가 2008년 이후부터 만들어지는 홈페이지는 조그만한 소기업체들 말고 한 200인 이상의 뭐 이런 업체, 그 다음에 교육기관, 학교, 뭐 복지관, 병원, 모든 웹사이트들이 그런 장애인도 이 웹사이트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법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08년도부터 통과되면서 그렇게 바뀌면서 그걸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되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이 기능을 쓰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글자를 볼 수 없어서 읽지 못하는 거지만 우리 장애 아이들 중에는 글자를 볼 수 있어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소위 이제 문맹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꼭 장애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할머님들 중에도 왜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나이 들어서 다시 배우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시는 분들도 이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습장애 중에 난독증, 읽기장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한글을 조금씩은 배우고 있지만 지적장애나 이런 발달장애가 있어서 한글이 습득이 완전히 안 돼 있는 경우, 물론 이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경우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잖아요. 특히 이 난독증 같은 경우, 학습장애 같은 경우. 그러면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죠. 글을 아직 못 읽지만 말로 해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걸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동화나 이런 것들을 이소부화를
찾았다. 그러면 이사우화에서 이사우화를 글을 문장으로 읽겠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 줄 수도 있죠. 메모장이든 뭐든 선생님이나 어머님이 만들어 줘 갖고 그거를 듣게 해주면 얘도 한글은 모르지만 이해력은 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게 읽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재, 교과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무슨 한 페이지짜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타이핑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타이핑만 해주면 그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과서의 내용을 얘가 단지 한글을 읽지 못한다는 문제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이거를 같이 공부하지 못하게 만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해력이 있으면. 국어교과서, 사회교과서 다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한글을 익히는 게 수업 주제고 목표면은 그거는 얘는 맞추기가 어렵지만 사회교과서나 무슨 과학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 얘는 이해력이 비슷하게 있어. 근데 한글 습득만 안 돼 있는 경우다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주고 선생님이 수업 준비할 때 아니면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오늘 이번 주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배울 거니까 그거를 타이핑을 해서 얘 폰에 넣어주세요. 아이폰에다가. 그리고 얘는 이어폰 같이 끼고 수업 시간에 그 몇 페이지 바로 오늘 볼 거 너 일어나서 몇 페이지 읽어보세요 할 때 얘는 그걸 들으면서 같은 교실에서 통합되어 있는 장면에서 수업할 때도 이걸 쓸 수가 있어. 그런 아이들한테는. 근데 이건 우리나라 이런 기능을 아직도 이쪽 분야의 보조기술, 뭐 보조공학, 장애인을 위한 공학 하는 사람들도 다 90% 이상 시각장애인만 쓰는 걸로 알아요.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거를. 이건 학습장애, 읽기장애도 필요한 거다. 그리고 잘 활용을 하면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각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여기서 크게 뭐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각장애인들은 텍스트나 그 이미지를 보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진동이 또 있잖아요. 근데 아이폰에 보면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진동을 특히 하나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진동의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패턴 말고 내가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진동 울림 띠띠띠 이런 식으로 모스보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면 그 사람한테는 이 진동을 울리게끔 해놓는다 그러면 소리를 못 들어도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우리 보통 벨소리 그렇게 다르게 해놓잖아요. 그 기능은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벨소리 못 듣는 청각장애인들. 이런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페이스타임이라고 여기 영상통화를 무료로 하는 앱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화로 영상통화하면 수화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볼 때 자막 파일을 같이 제공해 주는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 자막을 켜놓고 볼 수가 있어요. 청각장애인. 자막이 필요하잖아요. 청각장애인이니까. 그 다음에 신체 및 동작 지원은 지체장애인인데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조작이 문제가 되잖아요. 상지, 이제 뇌성마비가 있든 상지 절단이든 하여튼 상지를 사용할 때 문제가 있는 지체장애인이 이 기기를 쓸 때 터치 스크린을 자유롭게 터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보조공학기기, 컴퓨터를 쓸 때도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런 걸 쓰기 어려운 분들이 쓰는 기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저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는데 안구 마우스. 그 장비가 꽤 비싼데 눈동자를 움직이면 화면에 마우스 포인터를 우리 윈도우의 그 마우스 화살표를 눈동자로 움직이다가 찍는 거죠. 찍을 때는 클릭할 때는 눈을 껌뻑이고 뭐 더블 클릭할 때는 길게 감았다 뜬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마우스를 조작해요. 그럼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게 되면 타이핑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 터치 스크린에서 타이핑 하잖아요. 컴퓨터에도 윈도우 7에 보면 그 화면 키보드가 있어요. 윈도우 7의 제어판에 가서 불러놓으면 화면에 키보드가 떠요. 그러면 눈동자 하나만으로 타이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윈도우에서도. 그런 거를 여기서도 쓸 수 있는 그 장비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조작까지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복잡해서 이제 아직 어린아이들이 한글을 키보드를 다 타이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장애가 있고 또 아직 어린 경우. 그리고 거기다가 뇌성마비가 있거나 이 상지를 사용하기 어려우면. 그리고 눈동자를 하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럴 경우에
이 스위치라는 보조 입력 기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원래 쓰는 기기로 나왔던 건데 마우스의 왼쪽 버튼 그 눌러지는 스위치 누르는 그 기능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능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로 화면에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이 아이패드나 이 안드로이드 기기에도 연결을 할 수 있게끔 그 중간에 연결하는 어댑터 같은 게 있거든요. 밴더 같은 게. 그 기능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제가 그 스위치를 연결할 스위치를 갖고 오진 않았어요. 근데 애플은 아주 유일하게 스위치 없이도 비슷한 기능을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지금 iOS 7에서는 신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화식 기능에 보면 스위치 제어라는 게 있죠. 여기 들어가서 이걸 켜놔요. 이걸 켜고 그 다음에 스위치 종류를 여기 연결되는 스위치가 있으면 그 종류를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스위치가 없으니까 머리 오른쪽 이동 왼쪽 이동 이걸 가지고 스위치 눌러지는 동작처럼 쓰게끔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화면에 지금 보시면 파란 포커스들이 이렇게 이동하죠. 그럼 자동으로 이동해요. 근데 난 손으로 터치를 못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메모장을 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렸다가 지금 고개를 제가 돌려서 들어갔어요. 다시 홈 버튼으로 얼굴 이 거리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왜냐면 이게 고정해 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조절을 해서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거치대 갖고 딱 고정을 해놔야 돼요. 자기 자리하고 이거를 이렇게 열렸죠. 왼쪽으로 돌리면 터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홈 버튼이에요. 이게 폰으로 하면 더 잘 돼요. 이거 큰 걸로 하는 것보다 아이폰으로 하면 더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거기 그룹에서 또 안에서 이동할 때 이렇게 메모장 열리죠. 손을 하나도 까딱 안 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손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기능이니까. 이거 이외에 이제 더 복잡한 조작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뭐 어머니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능을 애플 기기에서밖에는 쓸 수 없다는 거. 자, 이게 실제로 스위치를 2개, 3개, 4개까지 막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위치 4개가 있으면 빨간 스위치, 노란 스위치, 파란 스위치 뭐 이렇게 놓고 쓸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설정을 해놓고 파란 스위치 누르면 홈 버튼으로 가고 뭐 빨간 스위치 누르면 클릭되게 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축 그 키를 거기다가 만들어서 노란 버튼 누르면 인터넷 사파리가 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 있는 중간에 그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복장애인 경우에는 이걸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학습장애, 저게 인지장애, 지적장애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건데 사용법 유도라는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런 앱을 내가 찾아갖고 재밌는 앱을 쓰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뭐 수학용 앱이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시작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숫자 따라쓰기 해봐 뭐 이렇게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1 이거는 2개 2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주면 이것만 하질 않아요. 혹은 뭘 눌러야 될지 몰라서 이거 하다가 갑자기 홈 버튼 눌러서 막 나가버리거나 여기서 또 뭐 설정 막 누르고 아무거나 막 눌러대니까 이걸 처음 사용하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럴 때 또 이 앱 안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가끔 여기 광고 같은 거 뜨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위에 메뉴로 가는 저게 이제 토도메스라는 게 메뉴로 가는 건데 부모님께라는 것도 있죠. 저런 거 누르고 또 이메일 인증 뭐 이런 거 영어 한국어 바꾸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뭘 눌러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거 눌렀다 저거 눌렀다 어떤 경우에는 앱 내 구입이라 그래갖고 앱 안에서도 뭐 결제가 돼갖고 막 더 다운받게 하고 막 이런 게 막 눌러지는 거예요.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낮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사용법 유도라는 아까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터치가 되고 원치 않는 부분은 터치 안 되게 막아놓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정에서 사용법 유도를 켜놓고 여기 보시면 설정에서 사용법 유도를 이거를 오른쪽에서 켜놓고 암호를 정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시작했다가 풀어줘야 또 되니까. 그래서 암호를 제가 지금 1, 2, 3, 4로 정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얘한테 딱 켜서 주고 여기서 요 부분, 요 부분, 저 부분은 터치 안 되게 막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홈 버튼을 3번 눌러요. 빠르게 3번. 그러면 앱 화면이 줄어들면서 그 막아두는 그림을 그려서 막아둘 수 있는 기능이 나타나거든요. 사용법 유도 기능이. 그러면 제가 지금 막아놓은 게 저기 보이죠? 회색으로. 저건 제가 전에 여기다가 이 앱에다가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처음에 이걸 시작하시면 이런 게 없어요. 깨끗한데 이 부분을 막아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그려요. 시작?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 이게 생기죠. 근데 좀 작게 됐어. 그러면 요거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막아놔요. 그리고 또 요 밑에 요거 막아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막아놔요. 그런 다음에 앱을 다시 시작하면 비밀번호 내가 설정해 놓은 거 여기서 새로 설정을 하라고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러면 보시면 이거 터치 안 돼요. 이거 터치 안 돼요. 그 다음에 홈 버튼으로 바탕화면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얘는 내가 이거 비밀번호 넣어서 이거 종료시켜주기 전까지 계속 이것만 해야 돼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근데 iOS 7 버전에서는 그게 없는데 이 8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면 여기다가 뭐가 하나 추가되냐면 시간 제한 기능을 추가해놨어요. 그래서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동안은 요걸 계속하고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이게 딱 풀어지게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뭘 눌러야 될지 몰라서 누르면 안 되는 막 돈 결제되고 막 이런 거를 막아놓는 기능으로도 쓸 수 있지만 그리고 지능이 떨어지면 내비게이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뭘 눌러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자폐들은 시각 정보에 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막 하루에 4시간, 5시간 보는 애들이 있어요. 주면 유튜브만. 특히 자폐성 장애 이런 애들. 그런 애들한테는 이것도 아주 유용하죠. 유튜브로 안 가잖아. 네가 이걸로 공부 2시간 하고 나면 내가 유튜브 1시간 풀어줄게. 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강화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걔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좋아하는 그 속성을, 그 특성을 강화제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 걔한테 왜 학교 공부하고 관련된 것도 왜 웹사이트 같은 데 가면 많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거를 공부를 1시간을 해야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그게 강화라는 거잖아요. 뭘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나면 뭘 준다. 사탕 주는 것보다 좋잖아요. 유튜브 쓰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그 다음에 활자된 교재 아까 보이스오버라는 기능을 켜놓으면 이 기기에 있는 글을 음성으로 읽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인터넷에나 뭐 다운받는 게 아니라 책으로밖에 없는 자료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동화책이다. 그럼 이거를 얘가 글을 못 읽잖아요. 여기 그림 좀 있고 문장 몇 개 있고 뭐 이런 동화책이다 그러면 그 문장을 배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글을 아직 못 읽어요. 그리고 따라서 읽을 필요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이거를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고 그걸 바로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음성으로 변환하는 거는 보이스오버를 쓰면 되는 거고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텍스트 파일만 열면 다 읽어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여기다가 텍스트 파일을 바로 집어넣냐. 그 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국어가 지원이 잘 되는 앱이 여기 아이리스캔이라고 아이리스캔 투 텍스트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유료 앱인데 보통 이런 기능들은 다 유료예요. 근데 몇천 원 안 해요. 유료라 그래봐야. 뭐 비싸봐야 10,000원, 20,000원 이내니까 다.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연 다음에 카메라로 찍거나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면 포토로 불러오면 되죠. 여기 갤러리에서. 카메라를 켜요. 그 다음에 승인을 하고 이거를 예를 들면 동화책이다 이게.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놓고 하든지 뭐 이렇게 가로로 해서 원하는 부분만 찍든지 찍고 밑에 use photo 이 사진 쓰겠다
이 사진이 잘 안 찍혔으면 다시 찍겠냐 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이게 약간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찍을 때 그것 때문에 요걸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각도가 삐뚤어져서 잘못 찍히면 요거를 조정해서 여기가 가로 세로 이렇게 끝이다 이렇게 맞게 여기 선이 있어서 요거 위로 여기까지만 내가 인식을 하겠다. 그럼 요를 올려줘.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문장 있는 부분 요 부분만. 지금 약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찍었으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고 나서 다음 버튼 저 위에 다음 버튼 메뉴에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 내보내기 있어요. 내보내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형태로 내보낼 거냐. 그럼 이걸 바로 문자 메시지로 보내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SMS로 익스포트 경로가 SMS 문자 메시지로 돼 있어요. 이게 문자 메시지도 있고 뭐 이메일도 있고 페이스북에 바로 올리거나 트위터에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텍스트 포맷으로 해서 그냥 문자에 보낼 수 있는 텍스트로 이렇게 해놨고 이거를 MS 워드 파일이나 PDF 파일로 바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는 지금 제 의도는 아니고 이렇게 텍스트 포맷으로 그냥 설정을 해놓고 익스포트 내보내기 하고 나면 텍스트 됐죠. 글자 됐잖아요. 이게 그대로. 그리고 아까 그 보이스오버 그거 켜놓은 상태면 이거 다 읽어줘요. 그리고 이걸 복사를 해서 내가 어디다 붙여서 또 쓸 수도 있잖아요. 텍스트 파일로 됐으니까.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손으로 쓴 글씨 같은 건 얘가 인식을 잘 못하겠지만 인쇄되어 있는 인쇄물은 이제 조명 환한 데서 깨끗하게만 찍으면 인식률도 좋아요. 오타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오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무슨 조명, 그림자, 막 얼룩 뭐 이런 게 같이 섞여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잘못 인식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이게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이 어떤 글을 잘 읽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이 텍스트로 변환하고 뭐 이런 것들 작업들을 어머님들이 이렇게 이제 해보시지만 아이들한테도 한번 이 작업을 한번 시켜보시라 이거예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주지만 마시고 요런 앱이 있는데 네가 이거 한번 찍어봐 그림책. 그 찍고 그 문장 몇 개 없잖아요. 동화책 이런 거는 찍고 나면 여기 문장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네가 이거 눌러서 들어봐. 근데 여기 그 설정에 보면 보이스오버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다 계속 읽어주니까 이게 좀 불편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보이스오버 말고 밑에 말하기라는 게 있어요. 저거는 항상 읽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항목만. 지금 제가 그걸 켜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방금 있는 거에서 예를 들면 맨 위에 거 요거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텍스트를 선택하고 나면 말하기라는 게 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장애 학생을 위한 스마트랩 활용 가이드북. 네. 목소리는 기계음이니까 좀 그렇지만 동화책을 아이한테 이렇게 찍게 하고 여기서 딱 나오면 이거 선택해서 말하기로 네가 한번 들어봐. 이걸 왜 아이한테 연습을 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어머님이 안 도와줘도 나중에 혼자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화책에 있는 글자를 익히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내용,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물론 국어 시간에 학교에서는 글자 쓰고 뭐 한글 이런 걸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양한 동화책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 어머님이 사실은 책을 읽는 거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한글을 익히기 위해서 동화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해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동화책을 아이가 자기가 찍어갖고 자기가 이걸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문장 두세 개밖에 없으니까 전체 선택해서 말하기로 네가 들어봐. 이거 들어봤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그럼 다음 페이지 또 해봐. 이렇게 해서 연습을 시키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게 동화책이든 뭐 교과서든 혼자 그걸 할 수 있게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익혀지고 나면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회교과서 뭐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저학년 교과서를 갖고 오든 학습지 무슨 교재 웅짐 싱크비 뭐 이런 걸 갖고 오든 혼자 뭘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런 기기를 사용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 스스로 컨텐츠를 다룰 수 있게,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맨날 엄마가 해줘야 되고 옆에 붙어서 이러면 어머님도 힘들고 아이는 수동적이 되고, 그리고 그게 얘가 익숙해지고 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어머님들이 이걸 가르쳐줘요. 애가 이거 할 줄 아니까 제가 이거 같이 들려서 보낼 테니까 수업 시간에 그 교재 가지고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얘한테 시간 좀 주시고, 얘 이거 쓸 줄 알거든요. 그럼 교과서 수업 시간에 그 뭐 선생님이 나눠주는 뭐 학습지가 있다 그러면 얘한테 이걸 좀 찍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폰 꽂고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기를 사용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사실은 그거예요. 기기를 가지고 어머님들이 뭘 이렇게 하고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뭘 쓸 수 있게. 컨텐츠를 만드는 생산자가 됐잖아요. 지금 스마트 시대에는 우리 모두 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잖아요. 우리 누구나. 이걸 카메라 찍으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왜 장애 아이들은 장애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뭐 그런 컨텐츠 생산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거죠. 이렇게 쉬워졌는데. 그게. SNS도 할 수 있어요. 한글 몰라도.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이건데. 타이핑을, 글을 못 쓰잖아요. 얘가 쓸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폰도 다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뭘 하거나, 예를 들어서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좌판에 마이크 아이콘이잖아요. 저걸 누르고 말을 하면 얘가 타이핑을 해준단 말이에요. 안드로이드 폰에도 다 있습니다. 이거 문자나 뭐 이런 거 찍을 때. 그럼 얘가 글을 쓸 때 이렇게 해서 누르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다. 그럼 그 내용을 네가 한번 일기를 써봐라. 근데 글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엄마랑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봐. 말로.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잖아요. 오늘 운동회 때 너 달리기 몇 등 했니?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대답하잖아요. 그럼 그 대답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쫙 마이크 켜놓고 해놓으면 얘가 글을 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학교에서 오늘 달리기 했는데 3등 했어. 좀 너무 가까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게 iOS 8 버전에서는 말하는 동안에 계속 실시간으로 짝짝짝 입력이 되는데 7 버전까지는 그렇게 안 돼요. 말을 다 하고 완료를 눌러줘야 그때 한꺼번에 입력이 돼요. 다 끝나고, 말이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그래서 이게 기능이 좀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말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다 타이핑 되게 하는 게, 이거 PC에서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을 써서 이런 걸 만들려면 돈 엄청 몇 천만 원 줘야 돼요. 그 회사에다. 근데 예, 이거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막 같이 있으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소음 같은 게 없는 데서 좀 조용하게 있는 데서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남입니다. 마침표. 마침표라고 하면 마침표 찍히고요. 물음표 하면 물음표 찍히고요. 그 다음 줄 하면 다음 줄로 내려가요. 근데 이 용도로 얘는 이제 메모장에다 제가 쓴 거고, 여기 보면 이거 무료 앱인데 드래곤 딕테이션이라고 있어요. 드래곤 딕테이션이에요. 무료 앱인데 이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앱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다가 얘는 녹음을 해요. 위에 녹음 버튼 있죠. 녹음을 해갖고,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보다 빨리 달립니다. 그리고 그냥 화면 아무데나 터치. 이렇게 돼 있고, 철자법 교정 그런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철자가 틀린 것 같다 그러면 맞는 걸로, 띄어쓰기 틀렸잖아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얘가. 근데 붙이는 게 맞죠. 저 보다는 보다가 아니고 거북이 보다니까. 근데 얘는 어쨌든 제안을 해준 거예요. 이게 철자가 다 맞았을 때는 상관없지만 철자가 틀렸을 때는 얘가 스스로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제안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게 아니냐, 이 글자가.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료 앱입니다.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거를
이걸 눌러서 이메일로 보내든지 선택해서 뭐 자르고 복수하고 뭐 페이스북 이렇게 하면 글 쓸 줄 모르는 애들도 뭘 할 수 있다? 카톡을 할 수 있고 카스를 할 수 있고 페이스북을 할 수 있고 트위터를 할 수 있어요. 말만 할 수 있으면. 그죠? 요즘 중고등학생 애들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이거 가지고 살잖아요. 카톡, 카스. 우리 집 애들 둘째도 그러는데. 근데 왜 장애인 애들은 글자 모른다고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하게 해줄 수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이거 안드로이드에서도 됩니다. 키보드가 뜨면은 혹시 안드로이드 폰에서 키보드 자판 떴을 때 이 마이크 아이콘이 안 보이면 그 설정에서 그걸 불러와야 돼요. 설정에서 켜놓으면 마이크 아이콘이 나타나요. 그럼 마이크 아이콘 누르고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말하면 삼성 갤럭시도 그 부분은 좋아졌기 때문에요. 음성 인식률이 한 80% 이상 정확하게 찍혀요. 말을 하면. SNS도 마찬가지로 한글을 몰라도 말만 좀 물론 발음이 좀 어려운 아이들은 좀 힘들겠지만 대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만 있고 다른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발음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따라하는 것도 되죠. 따라하는 것도. 엄마 말을 따라하게 하거나 책을 이제 막 읽기 시작했다 그러면 읽는 것도 연습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발음을 잘해야 이게 정확하게 찍히니까. 발음을 잘 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얘가 이걸 보고 알 수도 있잖아요. 문장 써있는 책에 있는 거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발음 훈련하는 앱도 따로 있긴 하지만 시각장애 중에 전맹인 분들 앞이 아예 안 보이는 분들은 카메라를 찍을 수가 없죠. 사진을. 근데 이게 카메라 앱이에요. 카메라 앱인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특히 유용한데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얘가 알려주는 앱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시각장애인은 전맹이니까 보이스오버 아까 그거를 켜놔야 돼요. 그래야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스오버를 이렇게 켜놓고 그러면 음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앱을 킨 다음에 이거는 촬영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그냥 이 화면 가운데를 터치하고 이렇게 앞에 아무거나 있다 그러면 이걸 들고선 안 보이니까 대충 찍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리고 포커스가 맞으면 카메라 포커스가 맞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삑 소리가 나요. 포커스가 맞았다 그러면 삑 소리를 알려줘요. 그러면 두 번 더블 터치를 이렇게 딱 해요. 그럼 얘가 사진을 찍어요. 찍은 다음에 한 10초 정도 기다리면 그게 뭔지 얘가 알려줘요. 밑에 글자로 나오는데 보이스오버를 켜놨으니까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이거 이렇게 찍었죠. 근데 이게 영어권에서 만든 앱이라 여기 써 있는 글자를 크라운 딸기 패킨 봉다리란 뜻이죠. 크라운 딸기 봉다리란 뜻인데 이게 한글은 얘가 미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한글은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 크라운은 인식을 했죠. 크라운은 영어잖아요. 근데 이제 글자가 없고 이런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냥 여기 내 앞에 아무데나 안 보이니까 막 몇 번을 팍팍팍 찍어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듣고 그러면 대충 내 앞에 상황을 알 수 있죠.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이거는 글자가 없으니까 이걸 한번 찍어볼게요. 그냥 여기다 놓고 찍어. 책상에. 지금 종이컵도 있고 이게 케이블도 이렇게 일부 걸쳐서 찍혔는데요. 뭐가 찍혔는지 난 모르지. 안 보였으니까. 근데 얘가 알려주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이게 서버로 보내가지고 분석해갖고 다시 보내주는 거라 시간이 걸려요. 픽처 3기즈 테이블에 파란색과 녹색 인쇄된 하얀 스티로폼 소다컵. 파란색과 녹색이 인쇄된 하얀 스티로폼 소다컵. 너무 자세해요. 이거는 제가 시각장애인 용이지만 왜 이거를 알려드리냐면 아이들이 처음에 이
언어치료실 가면 아주 처음에 어린애들 처음 언어치료 받으러 가면 물건에 이름 붙이는 거 훈련, 이름 익히는 거 훈련을 엄청 해요. 근데 이걸 애한테 주고선 이거 찍어봐.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는 얘는 보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진짜로 이건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마트 가서 내가 커피를 사고 싶어요. 원두 커피를. 시각장애인이 안 보이는데. 근데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봉투가 똑같잖아요. 색깔만 다르고 이름만 달라. 얘는 디카페인, 얘는 헤이즐넛 막 이렇게 있어. 그럴 때 그 봉투를 들고 탁탁탁 찍으면서 고를 수가 있죠. 안 보이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입니까? 근데 사실 기술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이미지 검색이라는 게 구글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있거든요. 이미지 검색, 그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그거하고 비슷한 걸 딱 찾아주는, 그게 지금 구글에서 컴퓨터에서도 돼요. 근데 그 기능과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있는 TTS, 텍스트를 스피치로, 글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능과 이미지 분석 기능, 그 다음에 얘는 번역까지 되는 거죠. 번역도 원래 요즘 기계 번역 되잖아요. 번역하는 기능 세 가지를 접목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내가 찍은 사진을 얘네 서버에서 보내면 그 세 가지를 접목한 걸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다시 결과를 내한테 보내주는 거죠. 이 앱도 애플에만 있는 거예요. 앱이 무료인데, 탭탭시라고 무료 앱인데, 이거를 그 안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앱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찍는 게 100번까지만 무료야. 그리고 100번 넘어가면 뭐 한 달에 $1, $2 요금 내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나 해서 이거를 앱을 삭제해서 다시 깔았더니 다시 100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회사는 그냥 기부를 좀 해달라는 의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돈을 안 내도 삭제했다 다시 쓰면. 여기까지 해서 접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이 접해야 되는 컨텐츠의 그 미디어 타입이라는 게 텍스트, 글자 있고 스피치, 목소리 있고 이미지 이런 게 있죠. 주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걸로 보는 거는 컴퓨터나 혹은 이걸로 보는 건 소리 아니면 그림 아니면 글자잖아요. 주로. 거의 뭐 그게 99%지 뭐. 이런 걸 쓸 때 아이들이 그 그림, 글자, 소리, 특히 목소리, 음성 이 세 가지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각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마다 그게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한글 조금 하는 아이, 아예 한글이 안 되는 아이, 또 말을 아예 못하는 아이, 말을 좀 하는 아이, 잘하는 아이, 말은 잘하는데 한글은 못하는, 글은 못하는 아이, 뭐 이렇게 아이마다 다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어머님들은 자기 아이에 대해서는 그런 건 다 아시니까 거기에 맞게끔 뭔가 어떤 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연습을 하고 어머님들이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또 이걸 할 수 있게 전수가 되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됐을 때는 이거를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에요.